자, 4주차 3차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사사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벤담이 공리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했는지, 그리고 벤담이 주장하는 양적 공리주의의 이제 한계와 비판점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봤죠. 이런 벤담의 이제 공리주의를 그대로 계승해 나가면서 벤담이 비판받고 공격받았던 그런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공리주의를 더 체계적인 이론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려고 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죠. 그래서 밀의 공리주의는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와를 구분해서 벤담이 양적인 차원에서 공리주의를 체계화했다면 밀은 질적인 영역으로 공리주의를 이제 확장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밀의 윤리 이론을 우리가 질적 공리주의라는 거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벤담의 경우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호를 가지고 취미죠. 그러니까 기호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것들에서 질적으로 이건 좋은 기호다. 또 저건 나쁜 기호다라는 식으로 되게 구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벤담에게서는 이런 구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을 평가했을 뿐이지 그 질에 해당되는 과연 질적으로 좋은 기여냐 나쁜 기여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질적으로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조금 저급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담은 왜 그 모든 것들을 일률적으로 양적으로만 측정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이제 벤담의 주장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벤담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쾌락을 이러저러한 쾌락들이 있는데 그러한 쾌락들을 서로 비교해 가보며 이 쾌락은 더 고급스럽고 저 쾌락은 더 가치가 있고 또 이 쾌락이 저 쾌락보다는 더 고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거죠.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귀호나 취향대로 고급스럽다, 가치 있다,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벤담은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그게 바로 이제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쾌락의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은 결국 수량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벤담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고급이다 저급이다, 가치 있다 없다, 고상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객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벤담은 주장하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게 더 고급스럽고 저건 좀 저급하고 이건 좀 우아하고 고상한 반면 저건 좀 촌스럽구나, 허름하구나, 뭐 또 급수가 낮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내지 못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원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벤담의 이런 주장처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뛰어나고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냥 정말 벤담처럼 그냥 양적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우리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의 질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제외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벤담의 이제 어떤 한계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밀이 나선 거죠. 밀이 이러한 벤담의 그 이론에 대한 반론들에 밀이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은 여전히 공리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밀은 벤담과 달리 벤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피와 같은 거였는데 뭔가 정말 진하고 옅고 하면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경험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든 객관적인 거, 양적인 것만을 측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계속 제기했고, 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리주의를 이제 조금 더 인간적인 도덕 원리로, 말하자면 질적인 부분을 설명해내는 공리주의로 다듬어 가보려고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자, 이런 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개해 볼까요? 예, 밀은 정식 이름은 존 스튜어트 밀이죠. 그 영국의 런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벤담도 제레미 벤담도 영국 런던 출생이죠. 그러니까 벤담이 한참 이제 어떻게 보면 밀에 비해서는 나이가, 벤담이 몇 년도 출생이었죠? 1748년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보다 약 한 58년여 빨리 출생했기 때문에 이제 밀이 태어날 시점에 이제 벤담은 거의 60에 가까운 어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로 비춰보면 거의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벤담과 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이제 67세까지 생애를 살았고요. 존 스튜어트 밀의 이제 아버지가 상당히 유명한 그 당시 영국의 경제학자였어요. 이름이 이제 제임스 밀이죠. 이제 패밀리 네임 성이 밀이고 각자의 고유한 이름이, 이제 아버지는 제임스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물은 존인 거죠. 그래서 이 밀은 제임스 밀의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구남매였다고 합니다. 제임스 밀에겐 구남매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장남으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출생한 것이죠. 제임스 밀은 상당히 당시에 영국에서 유명한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교분하고 있는, 사귀고 있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넓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저러미 벤담이었던 거죠. 벤담은 이제 제임스 밀보다는 더 선배, 형님뻘이었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밀은 제레미 벤담을 선생님처럼 사실상은 이제 따르고 제레미 벤담에게서 가르침을 많이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밀은 당시에 이제 촉망받는 경제학자였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 또는 영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정치인 또는 이제 철학자 이런 사람들과 이제 교류해가면서 상당히 폭넓은 활동을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임스 밀은 장남 존 스튜어트 밀을 아주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임스 밀은 아들 이 존 스튜어트 밀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가정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지적인 교육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나중에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자기가 아주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지적인 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아버지 제임스 밀로부터 받았던 이 교육은 오늘날에도 이제 영재 교육의 어떤 한 모델로서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서전 같은 걸 이제 주목해서 읽어보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교육한 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인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밀이 이제 대단한 세상에 큰 기여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밀의 교육받은 과정을 굉장히 주목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교육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이 3살 때쯤에 아버지는 이제 영국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고전어, 옛날 언어죠. 가령 그리스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이런 좀 이제 옛날 고전들의 이제 쓰여진 언어들이죠. 그 지배적인 언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또는 철학, 사회 뭐 이런 다방면의 교육들을 이제 아버지가 직접 시켜 나가죠. 그래서 거의 한 16살 때까지 거의 아버지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한 16살이 되어서야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밖에 나가면 너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보다 네가 더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결코 자만하지 말라. 그건 네가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교육을 잘 받은 덕분이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해라 라고 당부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대학생들과 토론도 벌이고 교류도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의 사회생활을 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는 장면도 그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살에 나가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자 협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필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17살에는 이제 아버지 회사죠. 아버지 회사가 이제 동인도 회사였는데 그 동인도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52세 때까지 약 한 35년 동안 이 동인도 회사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밀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제레미 벤담을 선생님처럼 모신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집에 와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의 토론을 하면 거의 벤담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벤담은 거의 그 시대의 탑
지식이 되는 그 영국 사회의 지식계를 학계를 리드해가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만큼 이제 총명하고 명민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회의 진보를 꾀하려고 하고 공리주의 이론을 아주 간결하게 체계화하고 있는 그런 면모에서 벤담이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난 인물인가,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를 느낄 수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만큼 거의 많은 경제, 정치, 법률, 철학 모든 영역에서 그 당시 이제 벤담이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벤담은 이 미래 집에 와서도 많은 학자들과 이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벤담이 모든 토론을 이끌어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옆에 앉아 있던 이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에게 감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벤담의 큰 영향을 받아가면서 어려서부터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이 자기의 사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살에 아까 말했듯이 공리주의자 협회를 조직해가지고 활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밀에게 아주 독특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죠.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20대에 이르게 되면 워낙 이제 어려서부터 지적인 교육을 탁월하게 받았던 탓이었는지 20대에 들어서서 지적으로 방황하게 됐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 겪는 사춘기 같은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빨리 겪을 만한 사춘기를 밀은 뒤늦게 20대에 들어서야 이제 겪게 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사춘기를 겪으며 지적인 방황을 하던 때에 그렇게 한 3, 4년 흘러가다가 24살 때 여름에 이제 어떤 한 사업가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해요. 거기에 갔다가 그 사업가의 이제 부인을 이제 마음에 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의 이름은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부인은 해리엇 테일러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었어요. 밀이 24살이었고, 이 해리엇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부인은 이제 22살, 밀보다 한 2살 정도 적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리엇 테일러 부인은 남편이 있고 이제 아이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이 그 테일러 부인에게. 그래서 그 뒤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한 20여 년 동안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 테일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남편이 사명하고 나서 이 해리엇 테일러 부인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밀이 45살에 이제 뒤늦은 결혼을 하는 거죠. 거의 20년 동안 교제를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해리엇 테일러 이 부인을 아내로 삼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 테일러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7년 반 정도 지속됐다고 하죠. 같이 프랑스 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이 아내가 이제 폐출혈 병에 걸리게 됐고 폐에서 이제 피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제 폐렴이 심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잃은
존 스튜어트 밀에겐 상당한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 어떤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죠. 하원 의원으로서 당선이 돼가지고 한 3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성의 참정권, 비례대표제,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주장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정치 사상이나 사회민주주의 정치 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치적인 역할도 하게 되는 사상가였다, 철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를 하게 되면 유명한 저서가 뭡니까? 온 리버티라고 하는 저서죠. 1859년. 말하자면 이 책은 그 해리어트 부인이 아내가 이제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출간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번역하길 자유론이라고 번역하죠. 그죠? 자유론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지금도 읽히고 있는 명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밀하면 자유론이란 책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 이따 이 자유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때 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공리주의의 이제 미래의 어떤 주장과 관련돼서는 이 책,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자유론보다 한 4년 후에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은 이 책을 써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앞에 쓰고 있어요. 자기가 최초로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이란 말을 용어를 쓰고 있다. 말하자면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이란 단어는 자기가 처음으로 만든 단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책에다 앞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우리는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벤담의 그 사상을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후대에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책을 씀으로써 우리가 그 벤담의 주장을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이라고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책 속으로 들어가면서 미래의 어떤 공리주의적 입장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죠. 밀은 앞서 말한 것처럼 벤담의 자기 스승이죠. 사실상 벤담의 공리주의를 계승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도 공리주의자인 것이죠. 벤담의 이론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계승해 가느냐?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핵심적인 골자를 핵심 사상을 이어가려고 해요. 뭐냐? 핵심이 그거죠. 공리야말로 도덕성의 유일한 잣대라는 거, 유일한 기준이고 원칙이라는 거죠. 결국 도덕성은 결국 공리를 증진시키냐, 공리를 극대화시키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벤담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걸 그대로 입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또 밀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죠. 밀 역시 공리주의라는 그 유틸리테어리즘이라는 그 책 속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요. 사람들의 행위란 그거 행위한 결과가 그렇죠? 결과가 행복 및 쾌락, 즉 공리를 증진시킨다면 옳은 행위다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그 행위의 결과가 행복이나 쾌락과 같은 공리를
증대시키느냐 아니냐를 보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공리를 증진시키고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행위라면 옳은 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쾌락이 증가될 때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건 고통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이 없는 상태도 사실상 쾌락이 증가된 것과 다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태는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은 결국 행복이라는 건 뭐냐?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관련자, 이해 당사자죠. 그죠? 이해 관계자 전체의 행복을 말한다는 거죠. 그죠? 전체 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그 관련,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전체의 행복을 우리는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은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좀 다르죠.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주장했잖아요. 그렇지만 밀은 최대 다수 부분은 계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최대 행복 부분만 계승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양만 최대화시키는 전체 행복을 따져가는 그런 쪽만을 계승하고 최대 다수의 측면을 일단 계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이 많이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구체화하다 보면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좀 일단 뒤로 넘깁시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죠. 자,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증거는 뭐냐? 유일한 증거는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싶어 한다. 그걸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이게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호고 욕망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기호와 욕망, 바람, 기대, 이런 것이 바로 결국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그걸 바라면 그게 옳은 방향인 거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벤담은 그걸 인간의 본성,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향성이라고 했고, 역시 밀 역시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우리는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에 따르는 것이 바로 옳은 거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밀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모에서는 벤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밀이 결국은 벤담의 공리주의의 계승자이면서 그걸 이론을 보완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겁니다. 보완해 나가는 부분은 바로 뭐죠? 벤담이 비판받고 공격받았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2차 시에서 벤담이 공격받았던 부분이 뭐죠?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벤담의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천부의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주장을 헛소리라고 벤담을 했잖아요. 그죠? 또 개인의 권리, 타고난 권리 이런 건 없다라고 벤담은 부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또 그 존엄한 존재인 한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을 존중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수만을 또는 전체만을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소수의 목소리, 소수의 기호, 소수의 바람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쉽고, 또 더욱이 한 개인의 권리와 한 개인의 희망과 바람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체를 위해서 소수나 개인이 희생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공리주의는 어쩌면 모든 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 또는 싫어함,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기호의 문제로 다 측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이 하나의 저울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걸 공리라고 하는 쾌락과 고통, 행복이라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쾌락이 증대되느냐, 고통이 증가되느냐, 또는 쾌락이 줄어드냐, 고통이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걸 저울질해서 그걸로만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나갔죠? 화폐 가치로 단일한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고 계산하고 비교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 어떻게 다 그럴 수 있느냐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비판이 가장 강력한 비판이었고, 결국 이 공리주의를 계승하려는 미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 뭐죠? 개인의 권리를 공리주의는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주장해야만 됐어요. 또 그리고 뭐 쾌락과 고통 하나의 저울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양적으로 무게만 달질 않고 우리는 질적인 고려도 한다. 쾌락의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이 구분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벤담보다 더 이제 공리주의 내용을 수정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장에 공리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밀을 우리가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따로 분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 노력은 우리가 앞서 봤던 벤담의 경우 죽을 때 유언까지 남기잖아요. 그죠? 죽어서도 자기의 육체가, 시체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리를 주고 그 공리를 최대한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자기를 본받을 후학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유리관에 이제 보존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자기를 이제 그런 후손들에게 자꾸 보여줌으로써 자기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꿈꾸게 하는 것만큼 더 큰 공리는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잖아요. 아주 일관되고 철저한 양적 공리주의자였다면 밀은 그렇게 철저하기보다는 보다 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차이의 문제들을 질적으로 조금 해결해 주면서 공리주의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어떻게 공리주의를 새롭게 수정하고 공리주의를 새로운 이론으로 보강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했는지 이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잠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자유론, 그 유명한 명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유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밀의 대표적인 저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밀은 이 자유론은 실제 자기 부인, 죽은 아내와 사실상은 함께 쓴 것이다. 쓴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자유론의 맨 앞부분에다가 써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봐 줄까요? 자,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유론의 맨 앞에다가 먼저 쓰고 있어요. 뭐라고? 자, 진리와 정의에 대한 높은 식견과
고매한 감정으로 나를 한없이 감화시켰던 사람, 칭찬 한마디로 나를 무척이나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 또 내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녀의 영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글들은 다 그녀와 내가 함께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글을 함께 써줬던 사람, 또 함께 했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그 비통했던 순간을 그리면서 나의 친구이자 아내였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앞에다 헌사를 쓰면서 또 길게 또 한 문단을 쓰고 있으면서 이 책이 역시 죽은 자기 아내와 자신이 함께 쓴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고, 앞으로는 이제 자기가 쓸 책이 이 자유론까지는 자기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책을 낼 수 있지만, 앞으로 아내의 도움 없이 쓰게 되는 글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글들일 것인가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의 모든 저술과 탁월한 생각들은 사실상 아내의 기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자유론의 맨 앞부분에다 쓰고 있을 만큼 이 밀에게 죽은 아내, 그만 실제 결혼 생활은 7년 반밖에 하지 못했던 해리어트 라는 아내는 어떤 지적인 동반자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밀은 이 자유론의 책 속에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죠. 결국 공리주의를 개인의 권리와 서로 화해시키려는 시도를 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론이란 책은 결국 개인의 자유, 리버티라고 하는 그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누구로부터? 국가나 사회,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그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티 개념은 뭐냐면 이 자유론에서 말하는 free from,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무엇으로부터? 그때 이 무엇 부분에 뭐가 들어가느냐? 국가의 간섭, 국가의 보호, 정부의 억압, 또는 정부의 보호, 정부의 제한,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걸 리버티로 주장하는 책이 바로 자유론이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은 결국 이런 주장이에요.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단서가 있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개인이 원하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정부는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그죠? 또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 들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믿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해서, 가치라고 해서 그걸 한 개인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간섭이나 보호, 강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자유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를 어떻게 보면 150년 전, 이제 거의 17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70년 전에 이제 미리 이 책을 통해서, 자유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새겨놓은 거예요. 글자로.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이런 주장이죠.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죠? 나의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야. 그리고 그래서 개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주권을 갖는다.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4월 15일 선거철인데, 그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유권자, 주권자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한 개인에게 있어 자기 몸과 마음에, 말하자면 자기 삶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이냐? 바로 나라는 거죠. 결국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부려야 되지만, 누려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은 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때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죠. 해를 심하게 끼치면 이제 정부가 간섭을 하겠죠. 처벌을 하거나 뭔가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것만 책임을 져주고 그런 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다 결국 나의 자유에 따라 나의 리버티, 내가 리버럴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 여기에는 사회의 관습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지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론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론의 핵심 내용,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길 바라지만 우리가 자꾸 책을 읽으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선생들은 자꾸 이제 그 내용을 좀 간추려 주면서 읽어보도록 이제 자꾸 권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간추려 주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유론의 이제 핵심적인 골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원리를 제공해 주는 내용인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개인이 가진 자기 결정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5가지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 간결하게 우리가 줄이면 자유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 주체는 성인이에요. 그 한 사회마다 인정하는 성인의 기준이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기준을 정하잖아요. 법률로. 우리의 경우 이제 4월 15일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가 이제 성인이라면 이번 선거법을 개정해서 18세로 낮췄잖아요. 그죠? 만 18세. 그죠? 만 18세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성인 대접을 받는 걸로 한 살 낮춰졌어요.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다가 이제 18세로 낮춰진 거죠. 법률로 사회마다 성인을 정하니까 18세 미만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성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자유론에서의 자유의 주체가 되려면 뭐냐?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미성년자는 아직 자기 결정권을 자유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유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거래도 자기가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인 보호자, 후원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성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인은 다 그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판단력을 갖춘 성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판단력은 웬만한 사람은 다 갖췄겠죠. 어떤 사람은 못 갖추죠? 가령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마약 중독자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있죠.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 문서 뭐 다 가져다가 그 판돈을 내는 거죠. 또 그렇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긴 한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남이 원할 만한 그 재화들, 돈이라든가 가치 있는 무엇이든 간에 다 남한테 무조건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찾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긴 있습니다. 자기한테 귀하고 가치 있는 모든 걸 남한테 어떻게든 다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땐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금치산자 또 한정치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치산이란 말은 뭐냐? 치산,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을 어려운 용어로 치산이라고 해요. 치산. 다스릴지 산이라는 경제, 산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심한 사람은 금치산자고 조금 너무 이제 부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상태로 완전 파산 상태로 몰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정치산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봐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제한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유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자유의 주체, 성인은 판단력을 제대로 갖춘 성인은 무엇에 대해서 자유의 대상이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모든 자신의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불릴 만한 내 목숨, 내 신체, 내가 번 돈, 내 소유의 재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의 능력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그걸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대상이죠. 그래서 범위가 있어요. 자유의 범위가.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빼앗아 오거나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훔쳐가거나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죠. 절도라고도 하고 강도짓 한다고도 하고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그건 다른 사람의 거잖아요. 그것들을 해치는 방식 또는 해를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이라는 범위, 이 단서의 범위가 있죠. 이 범위 내에서 설령 자기가 결정한 그런 행동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한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가 고려하지 못한 게 있어서 내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설령 그렇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결국 한경대학교에 이제 합격 특히 1학년 학생들이나 뭐 재학생도 마찬가지죠. 한경대학교에 합격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었겠죠. 근데 예상대로 합격을 하는 결과를 받았기도 했겠지만 불합격된 사람들은 불합격이란 불리한 결과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불리한 결과가 내가 불합격을 감수하고라도 결국 내가 지원하냐 마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누가 결정? 내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자기 결정권.
그래서 이런 개념이 결국 리버티라고 하는 그 미리 말하는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판단력을 제대로 갖춘 성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령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린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 개념을 가장 많이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음,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에, 그죠? 어, 성인, 법적으로 사회에서 허용되는 성인인 경우에 내가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와 관련돼서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많이 강화해 나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간통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연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죠? 이제 간통죄라는 범죄 행위가 오래전에 얼마 전까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위헌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르는 국가인데 그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간통죄는 그래서 그 위헌이다라고 판결해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 리버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되죠. 그죠? 성인인 경우에 내가 누구와 잠자리를 할지 그게 설령 기혼자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각 개개인은 자신이 누구와 잠자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이 권한은 절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거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런 헌법의 원리를 가지고 성관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가도록 내맡기겠다라고 판결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죠? 그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유론의 이 자유의 개념을 개인의 자기결정권, 이게 이제 개인의 권리잖아요. 개인의 권리 개념을 자유론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확립하면서 결국은 이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이란 자유를 뭐라고 하느냐? 공리주의에서만 그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담에게서는 개인의 이런 기본권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걸로 인정될 수가 없었어요. 부정됐었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벤담은 받았거든요. 근데 밀은 이제 오히려 개인의 이런 권리, 자기 결정권과 같은 권리는 오히려 공리주의가 잘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옹호, 보장은 전적으로 공리주의적 사고에 의해서만 옹호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연한 권리 덕에 남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이익은 공리와 무관한 것이어서 거부하겠노라고 말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막연한 권리, 이러저런 권리가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말하는 권리는 어떤 공리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는 또 자유는 궁극적으로 윤리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공리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히 이익을 줄 수 있는 공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결국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 줄 때 뭐죠? 공리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공리주의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벤담이 말하듯이 타고난 권리로서의 개인의 권리, 천부적인 인권으로서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 이런 건 우리가 공리주의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리주의는 핵심적으로 공리를 증진시키고 공리를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자기들이 미리 말하는 공리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할 때에만 또는 옹호해 주면 공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공리가 증진되고 극대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말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타고난 천부적인 개인의 기본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공리주의에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 공리주의는 공리를 극대화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한번 그 말이 이렇게 또 설명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자, 우리가 공리를 극대화하되 매 순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짧은 시간에 두고 공리가 극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리를 극대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인간의 행복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앞서 말한 거죠. 개인의 자유 존중이 결국 행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 존중이 행복 극대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보는 거죠. 필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있죠. 우리가 윤리적인 입장에서 크게 행복의 극대화와 분리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때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다, 또는 인간은 타고나면서 기본권을 지닌다라고 주장하는 이 입장이 도덕적으로 있는데 지금 미리 말하는 입장은 이 두 번째 입장이 아닌 거예요. 뭐냐? 행복을 극대화하고 공리를 극대화해 나가려면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의 자유를 오랫동안 존중해 나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회는 발전하고 그 사회의 행복은 증대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누구가 반대를 해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에 그 그룹에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서 한 사람이 반대하게 되면 회의는 자꾸 지체되고 저 의사가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추진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결정이 안 되고 또 다음에 회의합시다. 이렇게 공리적으로 보면 잠깐의 공리로 보면 뭔가 시간은 자꾸 낭비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밀은 뭐라고 이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준 뭐야 일시적으로 잠깐 보게 되면 공리가 증진되지 않고 시간이 자꾸 허비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힘든 시간이 주어지고 고통이 증대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자꾸 묵살하려고 하게 되는데 밀은 뭐라고 이야기냐 반대 의견을 자꾸 내는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주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그 그룹이 처음에는 뭔가 결정이 어렵고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그 그룹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진보된 그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룹 자체가 더 훌륭한, 더 나은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행복한 그룹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그룹이 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어, 얻게 되는 그룹이 되려면 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그룹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러냐? 결국 공리를 증진시키는 방법과 관련돼서 보면 결국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선택한 거, 그런 것을 해낼 때 자기의 잠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내잖아요. 그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낼수록 뭐죠? 그 결과로 주어질 이익, 공리, 이건 최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밀은 결국 개개인에게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선택의 자유 기본권이 천부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모호하게 막연하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가 공리주의자로서 주장하는 건 뭐냐? 결국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장해줄 때에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도로 열심히 발휘해서 그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질 공리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리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결국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밀은 스스로 여전히 공리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밀이 과연 성공적이냐 여부를 떠나서 밀은 어찌됐든 공리주의적, 공리극대화라는 관점, 행복극대화라고 하는 공리주의 입장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내세움으로써 벤담의 취약점이었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이론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비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밀은 이제 왜 벤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쾌락을 보면 질적으로 고급한 것도 있고 저급한 것도 있다고 구분하는데 왜 벤담은 너무 주관적인 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만 객관적인 그 양과 관련돼서만 공리주의가 이제 포괄하는 주장을 하는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밀은 뭐냐? 우리 공리주의는 쾌락에 대해서도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이렇게 구분해서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공리주의는 다 포괄해내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공리주의의 포괄 범위를 이제 넓혀가고 깊이 있게 만들어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쾌락에는 벤담이 주장한 양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요소도 있는 줄 우리도 안다. 그래서 우리 공리주의에선 쾌락을 판단할 때 양과 더불어서 질도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밀은 양보다 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질이 더 중요하다. 공리주의는 양보다는 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철학이다. 라고까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제 벤담으로부터 조금 비껴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벤담의 비판점을 이제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요. 쾌락에는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는 쾌락이라는 게 있다. 바로 바람직하다, 가치 있다, 이런 게 뭐죠? 바로 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양적인 건 더 많다, 뭐, 크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죠? 질적은 더 좋다, 나쁘다, 또는 바람직하다, 또 이게 더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은 이렇게 질적인 부분을 공리주의는 생각하고 있다. 우리 이론 속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 이 질적인 구분을 이렇게 해낼 수 있다. 또 중요하게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질을 따져가느냐? 말하자면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어떻게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느냐? 이 기준이 뭐냐? 이게 또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그걸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공리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두 종류의 만약에 쾌락이 있다면, 그죠? 그 두 가지 쾌락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고, 경험한 사람들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선호한다면은, 그렇다면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것이 더 고급한 쾌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적인 걸 사람들은 도덕적 의무감으로 생각해. 뭐뭐 해야 한다. 가령 자, 클래식과 그죠? 대중가요가 있어요.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있을 때 클래식을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이제 그런 구분이 교과서적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클래식은 더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 다음에 대중가요는 조금, 뭐, 퍼퓰러 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긴 하지만, 클래식만큼 뭔가 고상하고 우아하고 또 오래 생명력이 지속되는 그런 명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구분의식이 있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뭔가 교양 있는 사람들은 클래식, 또 교양, 그런 클래식을 감상할 만한 들어도 잘 뭔지 모르잖아요. 그 배워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고 많이 그것들을 경험해 봐야 생겨나는 그런 감상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제 뭐가 고상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들을 해냈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마땅히 우리는 클래식이 더 우수한 그런 음악이고, 대중가요는 조금 어, 뭐 가치의 측면에서 조금 저급한 그런 음악이다라고 구분하는 등의 그런 시각이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 뭐죠? 유일한 척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원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두 가지 쾌락을 다 경험해보고 이게 더 좋네. 나 이것이 좋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더 고급한 것이다. 라고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고급한 것과 저급한 것을 나눌 수 있다.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대다수가 좋아하는 것은 고급한 것이고, 대다수가 싫어하는 것은 이제 질적으로 좀 낮은 쾌락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우리가 더 피해야 될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한다면 절대적으로 그게 더 바람직하다. 질적으로 더 고급한 거다. 우리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밀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미리 이야기하는 주장을 좀 우리가 제대로 다가가기 위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조금 도움말을 주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 이거 하나의 코미디 드라마예요.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심슨 가족이란 드라마도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 드라마하고 세익스피어 위대한 그 서구인들에 의하면 위대한 문호죠. 문학가예요. 소설가죠. 또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 극작가고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 영화예요. 공연, 뮤지컬이죠. 그렇죠? 이 중에 뭐가 더 재밌나요? 물론 여길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파에 앉아서 TV에서 나오는 이 심슨 가족이라는 드라마를 미국인들은 이제 선호하는 거죠. 아, 이게 더 재밌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절대 다수야. 물론 소수는 그래도 햄릿이 주는 감동, 여기 나온 것처럼 명작의 감동, 다시 찾아온다. 이 감동을 맛보면서 이게 재밌다라고 연관 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 소수죠. 그렇다면 미래 판단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요걸 절대 다수가 좋아했으니까 이게 공리가 극대화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게 고급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밀도 역시 이런 문제를 고려했어요. 공리주의라는 책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걸 더 재밌어 하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것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수준 높고 고상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물론 심슨 가족을 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쪽은 소수고 이 햄릿을 택하는 사람이 다수랄 거라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이 극작품 햄릿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작품이요. 더 우리가 고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차이? 그러면 뭐가 더 고급한 쾌락이고 어떤 게 저급한 쾌락인가? 결국 이 답변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저급한지 고급한지는 갈려서 이게 더 고급한 쾌락이고, 그죠? 하이 퀄리티인 거죠. 이건 로우 퀄리티, 저급한, 한자로 쓰면 이게 낮을 저자죠. 저급한 쾌락이다. 라고 우리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내죠. 우리는 쾌락의 질을 따져요. 왜 따지느냐?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뭐죠? 저급하지만 재밌는 쾌락, 그죠? 요걸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죠? 맨날 여러분들 평소에 일상적으로 즐겨보는 건
지금 심슨 가족과 같은 이 코미디 프로그램, 드라마 그런 것들을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희덕거리고 즐거워하면서 옆 사람과 웃어가면서 지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그런데 아까 햄릿과 같은 그런 극작품은 우리도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뮤지컬 같은 경우. 또 오페라, 예술의 전당이니 뭐 이런 공연장에 가서 큰맘 먹고 또 값도 비싸죠. TV를 통해서 막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공연장을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티켓도 값 비싸고 또 그런 공연은 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들이 뮤지컬 배우와 이런 사람들이 오래 준비해가지고 또 기간을 정해서 또 한정되게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보려면 굉장히 긴장하고 책도 읽고 거기서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하는 능력들을 개발해야 돼. 그죠? 이거 꽤 수고스럽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걸 한번 갔다 오면 클래식 음악이든 또는 그런 뮤지컬, 햄릿과 같은 뮤지컬 갔다 오면 감동이 있었고 여운이 오래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코미디를 보면 예능 보면 그때그때 즐고 웃고 나면 그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동을 느낀 예술 작품들을 만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더 맛봐야 되는데 사느라고 먹고 살다 바쁘니 일을 못하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게 고급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더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사람은 이게 있다. 사람들마다 뭔가 sense of dignity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dignity 뭐죠? 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품격, 격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나름의 품격, 격조, 품이라고 말하려는 이런 센스 이런 것들을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갖춘 사람들을 우린 보다 더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간다라고 우린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교양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밥 먹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 끼 밥 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품위와 격조와 품격을 갖추고 뮤지컬을 한 편 보고 또는 클래식을 감상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네 라고 하면서 아쉬워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걸 우리가 누릴 때 우리들은 좀 더 고급한 쾌락, 질적 수준이 높은 차원을 우리가 향유하고 경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품격, 품위, 고상한 격조, 교양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코미디물이나 접하고 예능 프로를 보면서 TV에 낄낄거리고 뭐, 편하게 먹고 편한 자세로 지내가지만 우리가 클래식 보거나 또는 햄릿 같은 뮤지컬 할 때는 정장 차림에 가급적 옷도 용무도 잘 갖추고 좀 그런 걸 볼 때는 좀 뭔가 교양 있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매너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걸 따진다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어떤 품격을 갖춰주는 교양 있고 그게 바로 인간다움의 어떤 질적인 차원을 갖춰주는 부분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맨날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갖추려고 우리들은 공부도 하고 배우고 애써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돈을 벌어서 그런 공연장에도 한번 가기 위해서 티켓팅하고 뭔가 옷도 갖춰 입고 또 연인과 함께 그런 데 가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종문화회관 있잖아요. 그 공연장에서 음악당에서 공연을 할 때 이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논란이 없는데 옛날 한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클래식 음악만 공연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국민 가수라고 하는 이미자 씨가 거기서 기억에 30주년인가 40주년이었어요. 그 가수 생활, 그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거부했던 거. 그래서 사회적인 논쟁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클래식과 팝송, 파퓰러 뮤직과의 차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종문화회관 이 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데서 클래식이 아닌 대중가수가 노래를 한단 말이냐 하면서 논란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거기서 패티김도 이미자도 공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들이 마치 이제 이런 품위의 문제, 고급한 쾌락이냐 저급한 쾌락이냐. 고급한 쾌락은 이제 클래식이었고 저급한 쾌락을 주는 건 그런 대중가요였다. 이런 구분들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죠? 우리 이런 쾌락의 질을 따져가면서 그런 논란도 벌이고 사람들의 품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어떤 이런 품위와 격조, 품격,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돈을 벌어서 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향유하려고 해나간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그 유명한 이 말이 공리주의 책에 있는 가장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만나봤을 거예요. 자, 이 말이 있죠. 만족스러워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게 더 낫고, 자,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돼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죠. 차라리 배고플지언정 저 배불리 먹고 있는 돼지보다 인간이 더 나은 동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또 그럼 사람 중에서도 이제 뭐야? 만족스러워하는 바보보다 먹을 거 주면 이제 그냥 배부르면 기분 좋아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바보보다 비록 배는 고파도 가난하지만 그래서 배불리 먹을 건 적지만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소크라테스 이제 대표적인 서양의 철학자잖아요. 생각하는 인간,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바보보다 나은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품격을 따지는 거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더 나은 동물이고 또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바보보다는 생각해서 지혜를 갖춘 소크라테스가 비록 배부르진 못하고 배부른 쪽은 바보일지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보는 거죠. 물론 항변하는 사람도 있죠. 바보나 돼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비록 바보고 돼지지만 나 배부른데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밀은 이렇게 이야기죠. 그건 자기 쪽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편견과 또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보나 돼지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자기가 말하는 돼지가 되기보다는 인간이 되기를 선택할 것이고 비록 배불리 먹는 바보보다는 비록 배고파도 지혜로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길을 사람은 찾아 살아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뭐야? 이 품위감. 이게 소크라테스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보보다는. 그렇죠? 이걸 따져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만이 아니라 결국 시나 예술, 역사도 알고 또는 이 봄날의 꽃의 아름다움도 구경할 줄 알고 가을날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시 한 편을 같이 연관시켜주며 인생의 한계도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인간, 교양 있는 인간이 결국 더 인간답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이런 주장을 통해서 결국 어, 결국 우리가 누리는 그냥 밥이 주는 쾌락은 질적으로 보면 좀 저급하고, 삶의 지혜를 갖춘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은 고급한 쾌락, 즐거움이라는 거죠. 삶의 지혜, 역사, 문학, 예술 작품들을 향유해가면서 맛보는 그러한 그 공리는 질적으로 높은 차원의 것이라면, 우리가 밥이나 빵, 맛있는 과자, 또는 편안한 잠자리, 편안한 소파, 좋은 옷, 이런 데서 우리가 맛보는 쾌락은, 즐거운 것은 아주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질적으로는 좀 낮은 차원의 그런 쾌락 아니냐라고 하는 구분이 있죠. 이런 점에서 밀은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의 어떤 품위, 격조, 이런 차원을 우리가 따져가는 질적인 부분을 우리 공리주의는 다 고려해내는 철학이다, 그런 윤리 이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벤담이 가졌던 양적인 거, 공리의 양만을 따지는 그런 게 공리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격조와 품격을 따져나가는, 또는 교양을 따져나가는 그러한 공리주의다라고 이제 자기의 이론을 보강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미래의 어떤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자기 선생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보완해 나가는 질적인 보완을 해냈고, 또 그리고 공리주의 이론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해가면서 화해를 시도해냈어요. 어떻습니까? 미래 이론이 훨씬 더 진전된 공리주의로 보이나요? 그렇지만 또 이런 한계점을 우리는 중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밀은 우리가 마땅히 고려해야 할 것은, 앞에서 인류 전체의 진보,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이라고 말해요. 이 장기적이고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가 봐서 공리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만 뭐죠?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당장 누가 반대하면 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우리 빨리 결정하고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반대가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려면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 설득해야 되고, 더 토론해야 되고, 시간이 끌어져요. 급한 일을 못 해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밀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증진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 반대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죠? 그게 이제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의를 실행하고 그런 권리를 존중할 때 사회 전체가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밀은 뭐죠?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해 가지고, 그죠? 우리는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고급 쾌락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더 교양 있고 품위를 갖춘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죠? 인간답다라고 하는 뭔가 격조와 품위를 주장했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죠? 근데 과연 밀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밀은 결국 질적 공리주의를 통해서 벤담의 비판을 극복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죠? 인격적인 존엄성 또는 인류의 번영, 마치 이건, 공리주의는 밀도 그랬죠. 인격적인 존엄성은 이게 막연한 거야. 우리가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해줘야, 그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공리가 증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본래 인격적으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선언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개인의 권리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인류의 번영과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기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사실상 밀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론 속에서 이게 바로 공리를 극대화하고 전체적인 행복을 증대시켜주는 길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격을 존엄하게 대우해줘야 되고, 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줘야 인류가 번영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도덕적인 이상, 그걸 오히려 내세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는 거죠. 말은 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필수 요소다라고 말했지만, 이 필수 요소가 오히려 더 강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번영과 사회의 진보가 주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방식만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공리 극대화, 행복의 증진 이런 것들이 선언이 되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작 밀은 자기는 공리주의를 지키려고 옹호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의 이론이 공리주의의 밖으로 벗어나간 주장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되고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밀의 저술인 자유로는 실제는 우리가 도덕 원칙과 관련된 자유주의의 이론의 핵심적인 저서가 되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도덕 이론에서 오히려 자유를 더 신성시하게 된, 절대적으로 그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근거로 그 책이 어떤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는 밀을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밀의 주장 전체는 과연 공리주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물음표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밀의 질적 공리주의는 그 많은 체계성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비판점을 근본적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너무 이제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행복 극대화를 또는 공리 극대화를 최고의 도덕 원칙으로 삼는 공리주의의 윤리설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4주차 1, 2, 3차 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들이 가진 어떤 한계점과 비판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 시간을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 5주차 수업에서는 이런 방금 말했듯이 밀의 명저, 자유론에 힘입은 자유주의 이론 중에서 윤리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유지상주의의 도덕 원칙을 우리가 좀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영상 자료를 시청하느라 애쓰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5주차 수업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